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새로운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세계 최고의 스포츠 통계 매체 옵타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 2024-2025 시즌 순위를 전망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개량화를 이끈 옵타가 운영 중인 분석 미디어 디 애널리스트가 공개한 2024-2025 시즌 예상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은 우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수준을 토트넘 내에 다른 선수들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7위까지 추락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유럽 대항전 진출조차 실패하는 최악의 성적도 가능하다라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디 애널리스트의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전망 및 토트넘 허스퍼의 시즌 프리뷰 컬럼을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즌 예측입니다. 과연 우승은 누가 차지할지, 또 어떤 클럽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고 또 어떤 팀이 강등될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옵타의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했고, 또 그와 관련된 관전 포인트와 분수령, 각 팀의 상황까지 짚어본 고급 컬럼입니다. 먼저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의 예측에서는 우승 후보, 우승 1순위로는 맨체스터 시티가 꼽혔는데요. 무려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현재 여름 이적 시장의 현 시점까지 진행된 전력과 프리시즌 경기까지 데이터를 입력한 이후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이 무려 82.2%의 확률로 이루어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탑4 4위권 내의 후보로는 우승이 유력한 맨체스터 시티를 포함해 지난 시즌 맨시티와 우승을 다툰 아스널,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났음에도 리버풀, 그리고 네 번째로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각축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고요. 강등 후보로는 승격팀인 사우스햄프턴, 레스터시티, 입스위치 타운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10,00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8개의 다른 팀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했습니다.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더 자주 우승했다라는 이 결과는 사실 놀랍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맨체스터 시티가 가까스로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점, 실제 경기 내용은 오히려 맨유가 더 좋기도 했다라는 점은 이 슈퍼컴퓨터의 예측이 항상 빈도와 상황, 지금의 전력만으로 실제 결과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찌됐거나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이 10,000번의 시뮬레이션 중에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강등을 피한 유일한 팀이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토트넘, 맨유, 첼시 중 최소 한 팀이 73회의 시뮬레이션에서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강등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토트넘과 첼시가 모두 강등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측은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오늘 현 시점에서 현재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380경기를 모두 치렀을 때 이 모델이 현재 시점의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시즌 내내 이뤄질 수 있는 잠재적인 승점, 강점이라든지 스타 선수들의 장기 부상이라든지 감독 변화라든지 시즌 중에 있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없고 현 시점의 상황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예측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인데, 울버햄튼은 16위로 강등권 언저리에 있을 것이 전망됐고 토트넘은 7위로 예상이 됐는데, 다만 4위권 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승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준우승 1.3%, 3위 4.5%,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확률이 11.8%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에 확보한 유로파리그 진출권의 가능성조차도 각각 5위 14.4%, 6위 13.8% 등 높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7위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우승팀 분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000번의 시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82.2%만큼 2024-2025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될 확률이 높은 팀은 없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축구 팬들에게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일 텐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지난 4시즌 동안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는 지금까지 그 어떤 잉글랜드의 명문팀도 달성하지 못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2023-2024 시즌 초반에 예상했던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당시에는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90.2%에 달했는데요. 5월 말에 이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기는 했죠. 실제로 지난 시즌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프리미어리그 상위 3위까지를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전체적으로는 7개 팀의 리그 순위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이제 아스널 팬들은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맨시티를 너무 많이 지지하는 것에 분노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은 지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이 4.1%에 불과했지만 2024-2025 시즌을 앞두고는 12.2%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보여줬던 인상적인 성과는 옵타 슈퍼컴퓨터를 통해 2022-2023 시즌 초반 당시 2년 전 아스널의 우승 확률은 불과 0.1%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 아스널의 우승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아스널은 시즌 전 시뮬레이션에서 61%의 확률로 2위 안에 들었고 95.7%의 확률로 상위 4위 안에 들어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맨시티의 99.9%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보다는 약간 낮지만 리버풀의 88.8% 확률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난 이후 네덜란드 출신의 아르네 슬롯 감독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는데요. 옵타의 슈퍼컴퓨터에서는 지난 시즌 이맘때 3.5%보다 높은 5.1%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에서는 3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리버풀은 실제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그 어떤 팀보다 많은 87일의 일수를 기록하면서 최종 우승팀인 맨시티의 78일보다 9일, 아스널 76일보다 11일 더 많이 1위를 차지했지만 마지막 날 정상에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네덜란드 클럽 페예노르트에서 리버풀 안필드로 부임한 슬롯 감독은 PSV 에인토벤과의 타이틀 경쟁에서 아쉽게 패배한 바 있습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예측에서 첼시,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허스퍼, 에스턴 빌라 등 단 5개의 클럽만이 우승을 차지한 추가적인 경험이 있었고요. 그 5개 팀의 총 횟수는 48회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팀들의 깜짝 우승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죠.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옵타에서 최종 정리한 각 팀의 순위별 확률, 맨시티의 1위 확률 88.7%, 아스널의 준우승 확률 77.6%, 리버풀의 3위 확률 74%, 첼시의 4위 확률이 61.7%고 뉴캐슬의 5위 확률이 60.5%이니까 첼시와 뉴캐슬이 4위 자리를 두고 굉장히 치열히 맞붙을 것이다. 그리고 6위 확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58.5%, 7위 확률 토트넘 허스퍼 58.2%, 8위 확률은 에스턴 빌라의 54.1%니까 지난 시즌 4위였던 에스턴 빌라가 떨어지고 지난 시즌 고전했던 첼시가 올라서고 맨유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진출을 두고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탑4 경쟁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언급했듯이 맨시티와 아스널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리버풀도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 프리시즌 시뮬레이션 결과 2025-20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최종 리그 순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쟁은 4개 팀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11개 팀이 최소한 한 번 이상 4위 안에 진입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에 레스터시티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엔조 마레스카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맞이했는데요. 지난 시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첼시는 6위로 시즌을 마쳤고 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속 4위권 밖에서 시즌을 마감하긴 했지만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현재 상황대로라면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을 첼시가 31.6%로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마레스카 감독이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얼마나 빠르게 첼시 선수단에 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첼시의 프리시즌 경기력과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강등까지 가능하다라는 시뮬레이션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로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첼시의 챔스 진출 확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2022-2023 시즌에 4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 최악의 부상 위기가 에디 하우 감독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7위를 차지했는데요.
올 시즌은 26.6%의 확률로 상위 4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모두 프리미어리그의 빅6로 꼽히는 팀이지만 지난 시즌에는 상위 4위권 밖으로 떨어졌죠.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 첫 시즌에 시즌 개막 10경기에서 승점 4점밖에 얻지 못하며 5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11월 6일 홈에서 열렸던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4의 패배를 당했고 그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속출하면서 2명이 추가로 퇴장까지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28경기에서 승점 40점을 획득하며 프리미어리그 공동 8위까지 올라섰고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리그 선두 맨시티를 승점 40점을 획득하며 프리미어리그 공동 8위까지 올라선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17.5%의 확률로 상위 4위 안에 들 것이 예상됐고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8.9%의 확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맨유는 에릭 테나 감독 체제에서의 두 번째 시즌에 고전을 했지만 라이벌 맨시티와의 2024 FA컵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우승하면서 최고의 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의 문제는 라인업과 결과 모두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인데요. 또한 상대팀에게 너무 자주 슈팅을 허용해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678회만이 맨유가 허용한 667회보다 더 많은 슈팅 허용 기록이었고 기대 실점은 총 70.1골로 아스널과 맨시티의 기대 실점을 합친 64.3골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일정에는 챔피언스리그 대회가 추가되면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옵타 슈퍼컴퓨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에스턴 빌라가 2시즌 연속 4위 안에 들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시즌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부임 후 크게 향상된 크리스탈 팰리스 5.4%, 웨스트햄 2.2%에 이어 7.4%의 시뮬레이션에서만 4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웨스트햄은 줄레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했고 또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프턴 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만회 시도한 시뮬레이션에서 사우스햄프턴은 상위 4위 안에 들어 2차례나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은 나쁜 소식도 나와야 할 때인데요. 바로 어떤 팀이 강등될지입니다. 지난 시즌에 승격한 세 클럽 모두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곧바로 강등됐죠. 번리, 루턴타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2부 리그로 강등된 팀이었습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2024-2025 시즌에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프턴은 1부 리그에서 한 시즌 만에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결승전 승리를 통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죠. 러셀 마틴 감독은 젊고 흥미로운 영국 감독이지만 팀을 한 시즌 이상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우스햄프턴은 옵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자주 강등된 팀이었고 66.7%의 확률로 입스위치 타운과 레스터시티보다 앞선 하위 3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잉글랜드 풋볼리그 역사상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연속 승격한 11번째 클럽이자 프리미어리그 시대에는 5번째로 승격한 클럽이 되었습니다. 키어런 맥케나 감독이 이룬 업적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겠지만 입스위치를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킬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최고의 감독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2024-2025 시즌 강등 후보 2순위로 선정되었는데요. 64.7%의 확률입니다. 1만 회의 프리시즌 시뮬레이션에서 27.4%의 확률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키어난 듀스버리 홀이라는 스타 플레이어와 함께 감독까지 첼시에 빼앗겼지만 마레스카 감독 대신 2022-2023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이끈 스티브 쿠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1만 회의 프리미어리그 시뮬레이션 중 60.3%의 확률로 강등되었습니다. 2024-2025 시즌에 대한 옵타 슈퍼컴퓨터의 예측에 따르면 승격팀들 외에 가장 강등을 걱정해야 할 팀은 노팅엄 포레스트와 울버햄튼 원더러스입니다. 게리 오닐 감독은 2023-2024 시즌에 울버햄튼을 강등권보다 20점이나 승점이 더 많은 14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많았던 3월 초와 3월 이후의 경기력은 12경기에서 강등당한 루턴타운의 6점,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3점보다 적었던 8점밖에 얻지 못했죠. 노팅엄 포레스트는 2023-2024 시즌을 승점 32점, 17위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복귀 첫 시즌인 2022-2023 시즌 6점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울브스는 슈퍼컴퓨터 예측의 20.9%에서 하위 3위 안에 들었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35.6%에서 강등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흥미를 위해 1만 번의 시뮬레이션 중 1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첼시가 강등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결국 슈퍼컴퓨터가 절대적으로 틀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디 애널리스트가 공개한 토트넘 호스퍼의 2024-2025 시즌 프리뷰, 올 시즌을 앞둔 5가지 핵심 질문을 답해야 한다. 이 질문이 성적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테콜로 감독 시대에 접어들어 유럽 대항전에 복귀한 토트넘이 마침내 트로피 가뭄을 끝낼 수 있을지, 지난 시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보였는데 2024-2025 시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화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비진의 큰 변화 없이 수비를 강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이 지난 시즌 백포라인과 골키퍼에 만족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자 팀의 리더 중 한 명이며, 페드로 포로는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자리 잡은 이후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와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 센터백 미키 반더벤은 토트넘에서의 데뷔 시즌에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이들 모두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두 드라구신과 아치 그레이는 모두 선발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수지만 두 선수 모두 수비 라인에서 주전 자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않는 한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똑같은 백포 라인으로 다음 시즌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팬들 모두 이 선수들에 만족하는 듯 보이나 지난 시즌 토트넘의 수비력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호주 출신 포스테콜로 감독 아래에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팀이 훨씬 더 탄탄한 수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38경기에서 61골을 실점하며 지난 시즌 13위였던 풀럼과 같은 실점 기록을 남겼죠. 8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2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58실점보다도 3골을 더 실점하면서 실점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강등된 세 팀과 웨스트햄, 맨유, 울버햄튼에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7번째로 나쁜 기대 실점 64.6골을 기록해 상대팀에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상대팀의 양질의 기회를 허용했는데 상대팀에 허용한 슈팅당 평균 기대 실점 값은 0.1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높은 팀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큰 개선이 필요하며 선수단의 변화가 없다면 선수들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4골을 내준 토트넘의 개인 실수 허용 슈팅은 최다 기록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피할 수 있었던 페널티킥으로 8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뉴캐슬 45회, 루턴타운 42회, 맨유 41회 등 세 팀만이 39회나 역습 상황에서 슈팅을 허용한 토트넘보다 더 많이 슈팅을 역습해서 내준 팀이었습니다. 세트피스도 문제였는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한 비율이 26%였던 토트넘보다 높은 팀도 단 3팀에 불과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를 더 잘 지켜줘야 하고 공격수들은 빠른 전환을 막기 위해 더 효과적으로 압박해줘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실수를 피하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수비수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비수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시즌 초반에 이들이 실질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발 라인업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솔랑키가 케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짧게 대답하자면 아니요입니다. 해리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해낸 일을 해낼 수 있는 선수는 지구상에서 특히 토트넘이 감당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의 토트넘은 역대 최다 득점 선수인 케인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토트넘의 전성기 시절 케인처럼 센터포워드에게 깊이 내려가 패스를 한다거나 연계 플레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록적인 계약을 맺은 도미닉 솔랑키가 케인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수에게 필요한 것은 득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이자 주전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만이 꾸준히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을 대체할 만한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기록했죠. 히샬리송은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토트넘 선수였지만 11골 중 9골이 12월부터 2월 초까지의 8경기에서 나온 퍼플 패치를 통한 골이었습니다. 27살이 된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은 한 시즌에 리그에서 13골 이상 넣은 적이 없고 지난 시즌 뜨거운 행진을 제외한다면 프리미어리그 47경기의 출전에 단 3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중앙 공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랑키를 영입한 것입니다. 지난 시즌의 증거로 볼 때 솔랑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득점원이거나 적어도 잠재력이 있는 선수이며 이는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솔랑키는 뛰어난 압박 능력을 갖추고 있어 포스테콜로 감독의 축구에 더욱 적합한 선수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 횟수 1242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 703회, 턴오버를 유발하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 142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이 함께 팀에 있는 동안 꾸준히 득점 위협을 만들어내는 두 선수를 보유하는 데 익숙했고, 새로운 시즌에는 새롭게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라는 두 명의 콤비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른 선수들도 몇 골을 더 넣어줄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총 74득점으로 2016-2017 시즌에 86골을 넣은 것에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리며 득점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선수가 득점하면서 팀 전체가 이 득점을 고르게 기록했는데요. 20명의 뉴캐슬, 18명의 브렌트포드, 17명의 맨유 풀럼만이 토트넘보다 지난 시즌에 더 많은 득점자를 보유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득점자들 중에 상당수가 몇 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었는데요. 데안 쿨루세스키가 8골을 넣으며 손흥민 선수와 히샬송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시즌 내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의 8골 중에 3골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 중 하나인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넣은 골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트넘의 득점 순위에서 브레넌 존슨과 5골로 동률을 이룬 선수가 센터백 로메로입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전반적으로 더 큰 기여를 존슨에게 원할 것입니다. 존슨은 다음 시즌에 더 나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수인데요. 그는 지난 2023-2024 시즌의 기대 득점이 10.6골이었는데 실제로는 5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기대 득점보다 5.6골이나 적은 득점을 실제로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마이너스 6.4골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적었던 에버튼의 도미닉 칼버트-루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결정력이 안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한편 중앙 미드필더들도 몇 골을 더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4골을 넣은 제임스 메디슨, 3골을 넣은 파페 사르, 1골밖에 넣지 못한 로드리고 벤탄쿠르, 1골도 넣지 못한 이부 비수마 등이 새로운 시즌에는 이 부문에서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줘야 합니다. 2023-2024 시즌에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기록한 15골은 적어도 포스테콜로 감독이 더 이상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즌, 이번 시즌에는 이 수치를 재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수비수들이 아니라 미드필더들이 몇 골은 더 넣어줘야 한다는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리그가 올 시즌 토트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토트넘과 같은 팀의 팬들은 유로파리그가 팀의 불필요한 부담과 방해가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그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축구를 경험한 일부 토트넘 팬들은 유로파리그를 두 번째로 큰 대회이며 우승을 노려야 할 대회라고 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2개의 국내 컵 대회에서도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모든 팀들보다 적은 41경기만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부상과 출전 정지가 발생하거나 포스테콜로 감독이 벤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하게 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지난 시즌의 이점일 수도 있었지만 팀이 필요로 할 때 더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할 수 있는 프린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에는 더블 스쿼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시점의 스쿼드를 디 애널리스트가 포지션별로 분석한 결과 전방에 솔랑키, 히샬리송, 돈리, 스칼렛, 랭크셔, 왼쪽에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 오른쪽에 쿨루세프스키, 존슨, 무어가 있는데 최전방에 솔랑키가 온 가운데 다른 유망주들의 추가 임대 가능성이 있고 왼쪽에 솔로몬도 임대로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양미혁 선수가 1월달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새로 영입한 10대의 나이 선수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 윌 랭크셔, 제이미 돈리, RP 디바인, 16세의 마이키 무어 등 많은 유스 출신 선수들을 포함해 어린 선수들이 유로파리그 초반 일정에 완벽한 성장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회에 출전하는 것의 다른 측면은 적어도 시작은 약체들과의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지난 시즌 몇몇 핵심 선수들과 함께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들에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귀중한 프리미어리그 경기 시간을 모두 소진해야 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도 곧바로 주전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는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그리고 우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회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비카리오의 세트피스 문제입니다. 상대가 득점하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상황에 힘없이 심판에게 파울을 호소하는 비카리오의 모습은 지난 시즌 토트넘 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세트피스에서의 약점은 특히 시즌 후반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상대팀들이 비카리오 앞에 선수를 배치하고 6야드 박스 안으로 공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방식이었죠. 이탈리아 출신 골키퍼 비카리오는 수많은 하이볼에 설득력 없이 펄럭이며 거의 모든 팀이 그를 공략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36회의 토트넘보다 더 많이 코너킥을 허용한 팀은 단 5개뿐이었으며 이는 토트넘이 경기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통계이지만 토트넘보다 코너킥에서 더 많은 크로스 210회를 기록한 상대팀은 단 2팀뿐이었으며
인스윙 크로스도 143회로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그 어떤 팀보다 많이 상대해야 했습니다. 반면 지난 시즌 상위 4개 팀과 브라이튼 등 5개 팀만이 토트넘보다 더 짧은 코너킥을 66회로 적게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할 때는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공을 박스 안으로 깊숙이 투입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 토트넘도 물론 그런 코너킥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토트넘이 6골을 실점한 것만큼 코너킥 상황에서 직접적인 슈팅으로 실점한 팀은 없었습니다. 코너킥 이후 첫 번째 터치에서 나온 슈팅은 프리미어리그 내에 다른 어떤 팀보다 많은 기대 실점 4.9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카리오의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관중들은 포스테콜루 감독이 비카리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대 선수들을 몇 경기 동안은 자유롭게 내버려두다가 결국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마크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14골이나 실점했는데 이는 전체 실점의 26%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전담 코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포스테콜루 감독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토트넘의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16.8골의 맨유, 15.4골의 번리에 이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15.2골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나은 조직력과 더불어 수비수들은 더 냉정하고 무자비한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널의 벤 화이트는 지난 4월 토트넘의 홈에서 열렸던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이 승리하는 과정 속에 코너킥 상황에서 비카리오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가 한 일이 특별히 영리하거나 창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가 글로브를 착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이 두 팀의 유일한 차이점은 아닙니다. 화이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토트넘이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골키퍼를 더 현명하게 보호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카리오는 페널티 에어리어를 장악하고 공이 없을 때 크로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려면 중요한 순간에 세트피스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예측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실제 예상대로 경기력이 펼쳐질지 바로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7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4시 맨유와 풀럼의 경기로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고 황희찬 선수의 첫 경기는 8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토트넘 허스퍼의 첫 경기는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4-2025 시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맞이하는 토트넘에서의 두 번째 시즌에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이슈와 현재 독점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